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저는 6년간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제 등에 칼을 꽂았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는 손이 떨릴 정도로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 사람들한테 완벽하게 속았어요. 제가 그렇게 바보였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지방에서 작은 장류 공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된장이랑 고추장 만드는 40년 된 공장이에요. 연매출 8억 정도 되는 작은 회사지만 빚 하나 없이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곳이죠. 저는 서울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 일을 도왔어요. 서울에서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 혼자 공장 돌리시는 게 안쓰러워서 내려왔죠.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저한텐 전부였거든요. 그러다 6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저희 공장 납품건으로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반듯한 양복 차림, 그리고 예의 바른 말투까지 무엇보다 일 처리하면서 보여준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일처리가 깔끔해서 몇 번 더 만나게 됐고 어느새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이가 먼저 고백을 했죠. 그렇게 사귀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은 씨, 저희 어머니가 지은 씨 꼭 한번 보고 싶대요. 벌써요? 아직 사귄 지 6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꼭 보셔야 한대요. 저는 어머니한테 숨기는 게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든 다 말씀드렸어요. 와, 진짜 효자시네요. 효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랑 사이가 좋아서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이렇게 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남자라니 결혼하면 시월드 걱정은 없겠구나 싶었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바르게 컸다니 대단하다고까지 생각했어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솔직히 시어머니 반응은 썩 좋지 않았어요.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맞이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우리 성호가 사귄다는 여자이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밥상 앞에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물으셨어요. 근데 아가씨는 직업이 뭐야?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공장? 장류 공장이요. 된장이랑 고추장 만드는. 시어머니 표정이 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시골 공장 딸. 성호야, 너 나한테 거짓말했니? 아니 어머니, 지은이 아버지가 그 지역에선 알아주는 공장 사장님이세요. 남편이 급하게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어요. 사장이라고? 공장이 어느 정도야? 크진 않아요. 매출이 8억 정도 되는 소규모 공장이라.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데 싱긋 웃으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뭐 왔으니 식사는 하고 가렴. 그러나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차가운 모습이었고 저는 내내 조용히 눈치만 보다가 일찍 나왔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엄마가 원래 처음엔 그래.
막상 알고 나면 지은 씨 엄청 좋아하실 거야. 걱정 마.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시골 공장 딸이라고 하시니까 좀...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둘게.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셔서 처음엔 경계를 하시는 거야. 금방 풀리실 거야.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로 시어머니 태도가 바뀌었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손에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오셔서 저는 깜짝 놀랐죠. 아이고 지은아, 저번에 내가 너무 딱딱하게 굴었지? 미안해. 어머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성호가 너한테 완전 반했더라고. 우리 성화가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그리고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하니? 너희들만 좋으면 됐지. 안 그러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이고 우리 성우가 복 받았네. 사돈어른도 빨리 뵙고 싶구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가면서 마음을 여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처음엔 경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변화가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5년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저한테 잘해줬어요. 명절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칭찬하셨고 남편도 항상 제 편이었죠.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시어머니, 탄탄한 친정까지 제 인생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요. 다만 주변 사람들이 좀 곤란해했죠. 시어머니가 저희 공장에 몇 번 다녀가셨거든요. 그게 다른 직원들에게 부담스럽다는 걸 알아챈 건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관리 직원인 정하준 씨 때문이었어요. 하준 씨가 시어머니를 처음 본 날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거든요. 명절에 시어머니가 공장에 잠깐 들리신 적이 있는데 하준 씨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돌아서 나가버린 거예요. 하준 씨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닙니다 실장님. 좀 피곤해서요. 근데 밖에 손님분들은 누구신가요? 저희 시어머니예요. 미안해요. 꼭 와보고 싶다고 하셔서. 직원분들한텐 부담스러울 텐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낯을 많이 가려요. 하준 씨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죠. 사장에 가족이 있어도 불편한데 사돈이 왔으니 직원들이 불편할 법도 했죠. 하준 씨의 반응을 보고 그 뒤로는 공장에 시어머니가 오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던 해였어요. 그땐 이미 남편이 은행을 그만두고 저희 회사에 들어와 일을 배우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은행을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말렸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설득했어요. 아버님이 평생을 일군해서야.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당신 혼자 힘들어서 어떻게 회사 유지하겠어. 내가 같이 도와주면 좀 더 나아질 거야.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막상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기기라도 하면 제가 일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일을 대비해 남편이 저 대신 회사에서 일하면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와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시댁에 갔다가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남편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 성호야, 내가 알아봤는데 그 공장 땅만 팔아도 5억은 나온대. 그래요 엄마? 건물까지 하면 7억도 가능하고 거기다 매년 나오는 수익까지 하면 진짜 알짜야. 근데 그건 장인어른 회사인데. 장인어른이 언제까지 사시겠어. 벌써 60 넘었잖아.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지. 어떻게든 네 명의로 해놔. 엄마 그게 쉽지가 않아. 쉽지 않으면 만들어야지. 내가 6년 동안 얼마나 잘했니? 그럼 걔도 우리 생각을 해줘야지. 손이 떨려서 벽을 짚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직접 물었어요. 솔직히 무서웠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여보, 오늘 어머니랑 이야기한 거 나 다 들었어.
뭘 들었는데? 남편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걸 보니까 더 불안해졌어요. 공장 땅 팔면 5억이라느니 네 명의로 해놔야 한다느니. 어머님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야? 설마 우리 회사 노리고 계신 건 아니지? 여보,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 엄마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분이셔. 그런 분이 무슨...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다 오해야. 딱 그 이야기만 들으면 그렇게 들렸겠지만. 오해?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엄마가 원래 말을 과하게 하시잖아. 그리고 그 전에 한 이야기 들으면 당신도 그렇게 생각 못할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진지하게 말했죠.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은 걱정된다는 거였어. 장인어른 건강이 요즘 안 좋으시잖아. 요즘 심장 때문에 병원도 다니시고. 엄마가 그게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야.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두라는 뜻이지 무슨 다른 뜻이 있겠어? 근데 왜 당신 명의로... 당신 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하니까 그냥 만약을 위해서 그러신 거야.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남편의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래, 뭐 시어머니가 좀 과하게 표현하신 거겠지. 6년 동안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설마 그게 다 가짜겠냐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지은아, 내가 어제 말을 함부로 했나 보다. 어머니, 네 아버지 건강 걱정돼서 그런 거야. 내가 입이 험해서 그렇지 무슨 나쁜 뜻이 있겠니? 오해하지 마. 아, 네. 저도 제가 예민했나 봐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이해해줘서 고맙다. 내가 앞으로 말 조심할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으셨어요. 저는 제가 잘못 생각했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하진 않았어요. 그게 최악의 선택이 될 줄 정말 몰랐답니다. 그만큼 전 어렸고 서툴렀어요. 그리고 행복한 만큼 불행은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저희 신혼집으로 오시는 길이었죠. 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지은아, 아빠 30분 후에 도착한다. 저녁은 뭐야? 된장찌개요. 아빠 좋아하시는 거. 오, 좋지. 아빠 빨리 갈게.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어요. 30분이 지나도 아버지가 안 오셨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고요. 불안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폰 주인 따님이신가요? 지금 폰 주인께서는 병원 응급실이에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그 말에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정신없는 제게 말해주셨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셨습니다. 음주운전이요? 네, 그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환자분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보게 해주세요. 지금 응급수술 중이십니다. 경추 손상이 심해서.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어요. 목뼈가 손상됐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는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제발 괜찮게 해달라고. 새벽이 되어서야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표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생명은 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천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눈을 뜨기 전까지는
수술을 마치고 의식이 돌아온 아버지는 목 아래로 어떤 것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경추 손상이 너무 심해서 전신마비가 온 듯합니다. 전신마비? 그게 무슨... 목 아래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의식은 있으시지만 말씀도 어눌하시고 손가락만 조금 움직이실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럼 아버지가 평생... 재활 열심히 하시면 조금은 나아지실 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40년간 성실하게 일만 하신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된장 뒤집으시고 밤 10시까지 공장 정리하시던 아버지. 단 하루도 쉬신 적 없는 분이었는데.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또 눈물이 터졌어요. 아버지는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면서도 절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왔어요. 남편이 먼저 들어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지은아, 괜찮아? 많이 힘들지? 여보, 아버지가... 울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진짜 의지가 됐어요. 시어머니도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어쩌다가 이런 일이... 정말 큰일이네요. 시어머니가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게다가 남편도 그러더군요. 지은아, 당분간 장인어른 곁에 있어드려. 딸이 옆에 있으면 더 빨리 좋아지시겠지. 그래도 회사 일도 있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님 대신해서 일 처리 잘 하고 있을 테니까. 넌 장인어른 걱정만 해.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정말 고마워, 여보. 당신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장인어른 이렇게 되셨는데 사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내가 당신 옆에서 도와줄게.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고맙긴.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당신은 아버님한테만 집중해.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간호에만 집중했고 회사 일은 남편한테 맡겼습니다. 아버지 사고 후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거의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고 회사 일은 남편이 전담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회사에 들렀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격리실 앞을 지나가는데 박미영 씨가 황급히 서류를 감추는 게 보였어요. 실장님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갑자기 들른 건데 뭘. 근데 미영 씨, 이번 달 거래처 입금 내역 좀 볼 수 있을까? 그건 사장 대리님이 관리하고 계셔서요. 사장 대리님한테 말씀하시는 게... 지금까진 제가 보여달라면 보여줬잖아요. 아니요, 잠시만요. 박명 씨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한테 실장님 하며 잘 따랐는데 이젠 남편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 뭔가 숨기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직원들 분위기도 이상했어요. 제가 지나가면 수근거리다가 멈추고 뭔가 쉬쉬하는 느낌이었어요. 인사는 하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와 친했던 생산부 김 반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반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요? 예? 뭐 그냥 그렇죠. 그냥 뭔가 이상한 거 없어요? 이상하다뇨. 그 남편분이 잘하고 계시는데요 뭐.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 말 못할 게 있는 것 같았죠. 실장님, 요즘 사장님은 좀 어떠세요? 아버지요? 재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계시고요. 다행이네요. 실장님도 건강 챙기세요. 네, 고마워요. 돌아서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장님 불쌍하지. 저러고 있는데 알면 뭐라 그러실까?
그때 생산관리 직원 정화준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하준 씨는 평소에도 과묵한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실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하준 씨. 무슨 일이에요? 저쪽에서 얘기하시죠. 하준 씨가 사무실 뒤쪽 조용한 곳으로 절 데려갔어요. 요즘 회사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합니다. 자금 흐름이 이상해요? 어떻게요? 제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거래처 몇 군데가 바뀌었고 제가 모르는 신규 업체로 돈이 나간 것 같아요. 신규 업체요? 네. 그리고 실장님 시어머니께서 요즘 자주 오시는데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많이 하세요. 어머니가요? 네. 그 경리랑 특히 자주 얘기하시고요. 어제는 둘이서 뭔가 서류 정리하시던데 제가 가까이 가니까 바로 감추시고요. 저는 순간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남편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야. 고마워요, 하준 씨. 근데 남편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병원에만 있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실장님, 그래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괜찮아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하준 씨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전 그냥 돌아섰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하준 씨 말을 들었다면 멀리 돌아올 일이 없었을 겁니다. 소소하게 아버지의 회복을 바라며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던 제게 충격적인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사고 6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오늘 회사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야, 어머니? 와서 해. 성호도 올 거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호하고 차가웠어요.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에 갔어요. 응접실에 들어서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절 쏘아보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앉아, 지은아. 할 말 있어. 시어머니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동안 보여주셨던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너도 알지? 네 아버지 이제 전신마비야. 평생 간호해야 해. 네, 그래서요? 근데 우리 성호가 왜 그 짐을 져야 하니? 네? 그게 무슨... 짐이라뇨? 지금 제 아버지를 짐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이잖아. 전신마비 환자가 짐 아니면 뭐야? 평생 간호해야 하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너야 네 아빠니까 널 희생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아들은 왜 우리 아들이 짐을 져야 하냐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조차 가지 않았죠. 생각해봐. 앞으로 몇십 년을 전신마비 장인 간호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말이 돼? 우리 성호 인생은?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당장 이혼해. 애도 없으면서 뭐가 아까워. 깔끔하게 헤어지자. 시어머니가 건네는 종이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죠. 제발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려주길 바랬어요. 엄마 말이 맞아. 솔직히 나도 힘들어.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생각해봐, 지은아. 장인어른 평생 간호해야 하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게 무슨 말이야. 간호하는 건 나고 넌 간호는커녕 병문안 제대로 온 적도 없잖아. 그리고 병원비도 아버지 보험으로 다 내고 있는데 당신이 뭐가 힘든데.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래, 그건 다 핑계야. 그치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전신마비 장인 모시면서 평생 살 순 없잖아. 아버지 사고 났을 때 네가 뭘 했어? 가족인데 돌보는 거 당연한 거라고. 당신이 다 지켜줄 거라고 했잖아.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지은아. 우리 둘 다 젊잖아.
이러다 인생 다 버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공장은 우리 성호가 6개월이나 굴렸으니까 당연히 우리 몫이야. 넌 깔끔하게 손 떼고 나가. 미쳤어요? 공장이 왜 어머니 거예요? 우리 아버지 회사예요. 40년간 키워온. 40년? 그래서 뭐 지금 네 아버지가 그 공장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없잖아.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밖에 못 움직이는데 무슨 공장이야? 우리 성우 아니었으면 벌써 망했어.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6년간의 친절이, 웃음이, 다정함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요? 결혼도 잘해주신 것도? 뭔 소리야. 피해의식 장렬이네. 아버지 회사 보고 결혼 허락하셨잖아요. 처음엔 시골 공장 딸이라고 무시하다가 연매출 8억이라니까 갑자기 태도 바꾸셨잖아요. 계획이었으면 어쩔 건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니네 집 공장 보고 결혼 허락한 거야. 8억짜리 공장에 땅값 5억, 합치면 13억이야. 내 아들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돼야 가능한 거 아니니? 아이, 어머니! 남편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뭐, 이제 와서 무슨 착한 척이야.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한 거잖아. 어머니 지금 그런 말 하시면 됐어. 이제 뭘 숨겨. 어차피 이혼할 건데. 저는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부 다. 그래. 아들이 은행에서 니네 집 재산 다 조회해왔어. 연매출, 땅값, 부채 현황까지. 그거 보고 내가 결혼 허락한 거야.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모습에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애부터 결혼까지 모두 저희 아버지 재산 때문에 저와 함께 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6년이야. 6년 동안 나한테 연기한 거야? 결혼식 날 울면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대답해. 다 거짓말이었냐고?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시어머니가 참을성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사장인데 너까지 거랑 계속 살아야 하니? 당장 이혼하렴. 당장 도장 찍어. 이혼? 내가 왜 해줘야 하는데요? 제가 미쳤다고 해줘요?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합니다. 이년이 미쳤나? 이제 네 애비도 너 못 지켜줘 이년아. 시어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며 손을 제 뺨을 향해 날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누군가 시어머니 손목을 잡아챘어요. 저도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순식간에 시어머니 뺨을 세게 후려치더군요. 아이 뭐야! 너 일개 직원 주제! 시어머니 말에 저를 구해준 사람을 보니 정화준 씨였습니다. 생산관리 담당하시는 그 순에 빠진 정화준 씨가 시어머니를 빤히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아주머니야말로 여기 직원도 아닌데 왜 저희 실장님한테 손찌검입니까? 네? 폭력으로 신고해드려요? 이 정신 나간 놈이. 야, 너 뭐하는 놈이야? 당장 안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하준 씨는 차분하게 무시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못 나갑니다. 두 분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장님한테도요. 저한테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저 지금 이야기 들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하준 씨가 저를 소파에 차분히 앉히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들으셔야 해요. 제 아버지가 정태수입니다. 이 회사 공동 창업자요. 하준 씨 말에 저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정태수라는 이름은 알았어요. 아버지의 절친이셨거든요. 술 취하면 태수가 하면서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공동 창업자인 건 몰랐어요. 공동 창업자요? 태수 아저씨가 공동 창업자였어요? 네. 집은 40% 가지고 계세요. 1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시고 경영은 실장님 아버지한테만 위임하셨죠.
아저씨 쓰러지기 전에 저한테 다시 아버지 권한 돌려주셨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아버지가 한 번도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하준 씨가 두 사람의 창업 당시 계약서를 가져와 보여주니 그제야 믿음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사장님이 일부러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제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로 혼자 힘들게 회사 끌어오셨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안 보이는 공동 창업자에 대해 직원들이 알면 뒷말 나올까봐 아예 없는 것처럼 해놓고 저희 계속 도와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게 무슨 소리야? 공동 창업자라니? 시어머니가 저와 하준 씨 대화를 끊으며 매섭게 다그쳤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공동 창업자. 이 자격을 아버지가 제게 위임해 주셨고 사장님이 허락했으니 제가 권한 행사할 겁니다. 뭐? 그게 무슨... 저는 공동 창업자 정태수 씨의 권한으로 여기 계신 사장 대리를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 니까짓 게 뭔데?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하준 씨를 비웃더군요. 비웃고 싶으면 비웃으세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쪽보단 제가 더 유리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계약서에 따르면 두 대표의 지위를 누군가에게 물려줄 땐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제가 인정 안 하면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요. 범 이야기까지 나오자 시어머니가 순간 당황한 것 같더군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건지 계산이 안 서는 건지 잠시 멈춰서 멍하니 하준 씨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실장님, 꼭 보셔야 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존벌레 같은 이 인간들이 대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셔야 해요. 하준 씨가 가방에서 노트북과 서류를 꺼냈어요. 거기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하준 씨가 먼저 꺼낸 것은 장부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이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 서류를 가져가려 했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뭔지 단번에 알아보시네요. 사장대리. 당신 진짜 뭐야? 이런 서류는 어디서... 그건 아실 필요 없고요. 실장님 남편이 6개월 동안 회사 자금 8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횡령이라니. 저는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횡령이라뇨? 게다가 8천만 원이나? 네.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돌렸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로 지급한 거예요. 당신 미쳤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 어떻게 그 큰 돈을 횡령을 해? 어떻게 책임지려고?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건 회사 운영비로 쓴 거야. 횡령이 아니라고. 운영비요? 그럼 이 계좌 내역은 뭐죠? 하준 씨가 다른 종이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윤성호, 당신 명의 계좌로 6개월간 8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본인이 잘 아시니 설명해 주세요. 아내분께.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술만 잘근잘근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에 보증금 5천만 원 넣었죠?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은... 하준 씨가 서류 봉투를 뒤져 사진을 몇 장 꺼내 들었습니다. 저기 밖에서 이쪽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경리. 박미영 씨한테 선물한 명품백, 시계, 그리고 둘이 같이 간 해외여행 경비로 쓰셨죠? 사진 속에는 남편과 박미영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해변에서, 호텔방에서 둘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3년째 진행 중인 불륜 대상에게요. 저는 하준 씨가 꺼내든 사진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이혼을 하자더니 이유가 돈 때문인 줄로만 알았는데 발칙하게도 하나 더 있었더라고요.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3년? 3년 동안 바람 피운 거야? 네, 결혼하신 지 3년째 되던 해부터 시작됐어요. 하준 씨가 더 많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카페에서 키스하는 사진.
그제야 남편과 그 여자가 회사에서 꽤 친하게 지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두 사람이 같은 동네 살았던 소꿉친구였다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해줬거든요. 남매 같은 사이였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이죠. 제 눈에서 분노와 화가 섞인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더러운 놈, 어떻게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직원하고 바람을 피워? 네가 사람이야? 짐승도 너 같은 짓은 못해, 이 미친놈아!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오해야. 걘 그냥 어릴 때 아는 동생이라니까. 남편의 말에 하준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아는 동생이랑 모텔 가요? 해외여행 가요? 키스해요? 그럼 여기 있는 사진은 다 뭡니까? 뭐 혹시 합성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요. 원본도 있으니까. 뭐 입이 있으면 답을 하세요. 답을 못하네. 그게 답이지. 미친놈, 정신나간 새끼. 자율도 우리 회사에서 바람을 피워? 그래놓고 네가 나한테 이혼을 이야기해? 하준씨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하더군요. 실장님, 아직 하나 더 있어요. 또? 이번엔 뭔데요? 저는 더 이상 놀랄 힘도 없었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거든요. 문서 위조요. 이게 제일 심해요. 그가 가져온 노트북에 아버지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떴어요. 실장님 남편이 사장님 집에서 몰래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뭐라고요? 사장님 서랍에 있던 법인 인감 도장이요. 그걸로 이 서류들을 만들었어요. 공장 자산을 자기 명의로 옮기려고 한 거죠. 미쳤어. 진짜 미쳤어. 우리 회사 다 털어먹으려고 아예 작정을 했구나. 여보, 그건 진짜 아니야. 그거 장인어른이 직접 주신 거야. 나 일하는데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야, 아버지가 전신마비에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어떻게 너한테 그걸 줘? 그리고 그 도장을, 회사 재산을 네 재산으로 빼돌리는 데 쓰고 있었다는데 뭐가 오해야? 빽하고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저는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거였어요. 저를 향해 잘해주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제가 집을 다 날려먹을 뻔했어요. 내가 바보였네.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힘들게 지켜온 회사가 털리는데도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심해서 돌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이 인간들에게 법의 철퇴를 맞게 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때 시어머니가 하준 씨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난리를 피우더군요. 야, 네가 공동창업자 아들이면 다야? 언제 맺은 계약인지도 모르는 걸로 사람 곤란하게 만들려나 본데? 나 그런데 안 넘어가. 이걸로 네가 뭐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있을 것 같아? 저는 해결해주지 못하지만 법은 해결해주겠죠. 그리고 이 증거는 실장님이 다 사용하실 거라서요. 시어머니가 그런 하준 씨를 향해 참지 못하고 머리를 잡아뜯으며 주먹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때 하준 씨가 싸늘하게 웃더니 시어머니에게 말하더군요. 아줌마는 우리 회사 관련된 것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법적인 책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 안 나요? 하긴 뭐 가해자는 기억 못하죠. 우리 엄마 정신병원에 보내놓고 잘 살고 계신 듯해서 보기 좋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너 누구야? 모르시면 안 되죠. 우리 집안 풍비박산 만들고 도망쳐놓고. 하준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를 간신히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아직도 아줌마 이름 부르면서 울어요. 20년 동안 매일 강순옥이 내 돈 다 가져갔다고 골수까지 한이 사무쳐서.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하준 씨와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솔직히 이상하긴 했어요. 아무리 공동 창업자의 아들이라곤 하지만 여태껏 조용히 있었던 하준 씨가 남편과 시어머니에 관련된 악행에 증거를 싹 모을 이유가 어디 있나 싶었거든요. 그냥 아버지와 태수 아저씨의 계약서 한 장만으로도 두 사람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두 사람 무슨 관계인 거예요? 20년 전에 이 여자가 저희 엄마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무슨 헛소리야? 난 네 엄마 모른다고? 모르시긴요. 이웃 마을 살 때 고수익 투자한다고 돈 끌어 모았잖아요. 그건 우리 엄마도 외가댁 돈까지 다 해서 3억 맡겼다가 전부 날렸어요. 당신이 투자금 가지고 도망쳐서.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준 씨가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저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10살이었어요. 엄만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이 있었어요. 2억 정도였죠. 하준 씨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여자가 우리 동네에 나타났어요. 고수익 투자를 한다면서 주민들한텐 돈을 끌어모았죠. 원금 보장에 매달 5% 수익을 준다고 했어요. 5%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네, 사기죠. 하지만 그때 엄마는 몰랐어요. 저 여자가 처음 몇 달은 진짜로 수익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었어요. 하준 씨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처음엔 5천만 원만 넣었었어요. 근데 수익금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났죠. 저 여자가 더 넣으면 더 벌 수 있다고 꼬드겼고요. 결국 엄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노후 자금, 날 위한 적금 통장까지 전부 끌어다 넣었어요. 3억이요. 그리고 3억을 전달받고 한 달 후 저 여자는 돈을 들고 사라졌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건 투자 실패야. 내가 사기친 게 아니라고. 투자 실패요? 그럼 왜 당신은 그 돈 들고 여기로 이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가 실패할 리 없다고 장담하면서 손실이 나면 자기 돈으로 메우겠다고 한 사람도 당신이잖아요. 그 탓에 사람들이 다들 몰려들었고.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하준 씨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그 돈 다 날리고 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평생 죄인으로 사셨어요. 부모님 노후 자금을 날린 죄책감에 매일 울었고요. 하준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셨어요. 20년 전에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 계세요. 그게 왜 내 탓이야? 돈 벌고 싶어서 돈 넣은 당신 엄마 탓이지.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 섣불리 돈 넣은 쪽이 잘못이지. 진짜 투자가 아니었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때 투자한 곳이 어딘데 이야기해봐. 그리고 은행 기록 열어보던가. 그 돈이 당신 계좌에서 투자처로 이동했으면 믿어줄게. 어? 하준 씨가 소리쳤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뒷걸음질 쳤어요. 아버지는 엄마 간호하면서 사업도 하느라 몸이 망가졌어. 1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도 요양원에 있다고. 당신 때문에.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면 누구 잘못입니까? 모든 원인은 당신이 돈을 들고 도망친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억울하면 경찰서 가서 따져보든가. 하준 씨가 다시 소리쳤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숨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사기 범죄자가 저희 회사와 제 가정에 파고들어 이번엔 저희 회사와 가정을 박살내려고 했으니까요. 몇 년 전에 아버지 지분 관리하려고 이곳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입사하고 첫 명절에 사장실에 인사 온 당신 얼굴을 봤어요. 하준 씨가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20년 전 기억이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당신이 맞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20년 동안 부르짖던 그 이름 강순옥.
전 그때부터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꼴이 잡힐 때까지, 당신이 또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으려 할 때까지. 그리고 오늘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시어머니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20년 전 일이야. 증거도 없잖아. 증거요? 하준 씨가 차갑게 웃었어요. 이 서류 봉투와 노트북에 든 온갖 당신들의 부정행위, 제가 다 찾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찾은 제가 20년 전 증거라고 못 찾겠습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선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오래된 차용증, 피해자들 진술서, 그리고 시어머니의 과거 사기 전과 기록. 강순옥 씨, 저희 동네에서 한탕하기 전에 이웃 마을에서 5명한테 총 2억 3천만 원 사기치고 도망친 거 잊으셨어요? 여기 다 기록돼 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전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생을 남의 돈 강탈해서 살았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개가 돼서 착한 사람 뒤통수나 치는 나쁜 인간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었네. 우리 집 재산 조회해서 결혼시키고 6년 동안 잘해주는 척하고 아버지 쓰러지니까 기회다 싶어서 공장 뺏으려고 한 거. 계획은 어머니가 하고 실행은 당신이 하고. 이야, 짝짝꿍이 잘 맞아서 좋았겠네? 하준 씨 아니었으면 눈 뜨고 코 베일 뻔했어. 여보, 진짜 내 말 좀 들어봐. 난 몰랐어.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고 그 불륜도 진짜 잠깐이었어. 마음을 준 건 아니었다니까. 나한텐 당신뿐이고. 남편의 변명에 점점 더 비참해지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자그마치 6년이야. 6년 동안 나한테 연기한 거야, 이 쓰레기들아! 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이혼 원한다며? 좋아, 해줄게. 이혼하자는 제 말에 이번엔 도리어 남편이 안 된다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여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제발. 남편이 이혼 서류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길래 재빨리 제가 챙겼습니다. 자기 잘못, 자기 어머니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니 이혼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다 사라졌다는 걸 그 짧은 새 계산을 다 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혼하자며. 장인어른 전신마비라서 짐이라서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며. 네 인생 살고 싶다니 내가 놔줄게. 대신 계산을 확실히 하고 나가, 이 더러운 놈아. 여보, 진짜 이럴 거야? 우리 6년이야. 6년 동안 같이 살 부대끼며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혼해 준다고. 네가 좋아하는 전현이랑 나가서 살아. 네가 죽고 못 사는 네 어머니 데리고. 대신 갈 땐 가더라도 횡령한 8천만 원 다 토해놓고 가. 위자료도 내놓고 회사에서도 손 떼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절 노려보며 소리를 쳤습니다. 야, 너 네가 뭐라고 우리 아들을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 그럼 횡령한 놈을 그냥 사장 대리로 놔둬요? 그리고 여기 내 아버지 회사야. 회사에 꼬인 구더기 같은 인간들아. 당신도 고소할 거야. 그리고 불륜녀 박미영도 고소할 거고. 남편이 소리쳤어요. 야, 너 미쳤어? 증거도 없으면서 뭘 고소해? 증거가 없어?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방금 다 봤잖아. 횡령, 문서 위조, 불륜, 심지어 니네 엄마가 저지른 20년 전 사기까지 다 있어. 증거. 나 대신 찾아준 사람이 있잖아. 장부 사본, 계좌이체 내역, 불륜 사진, 녹음 파일까지 뭐가 없는데? 아니,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어야 하는데? 남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이년이 진짜 우리 아들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누명이라니 양심도 없어요? 사람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망쳐놓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애미나 아들이나 똑같네. 똑같아.
아들은 불륜의 문서 위조의 횡령, 엄마는 사기.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내가 사기쳤으면 어쩔 건데. 20년 전 일이야. 공소시효 지났어. 공소시효요? 그래요. 형사처벌은 못 받겠죠. 전 차갑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민사는 또 다를지도 모르죠. 제가 거기까지 말하자 남편이 다가오며 제 팔을 잡았어요. 지은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설명할게. 설명? 이제 와서 뭘 설명해? 여기 네가 해주겠다는 설명이 죄다 있는데?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그럼 3년 동안 바람 피운 거 설명해 줄 거니? 아니면 8천만 원 횡령한 거 설명해 줄 거야? 그것도 아니면 우리 아버지 쓰러진 틈 타서 회사 뺏으려고 한 거 설명해 줄 거야? 악에 바친 제 말에 남편이 잔뜩 주눅든 채 저한테 겨우 하는 말이라고는 또 자기 엄마 탓이더군요. 내가 말했잖아.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엄마가 시켜서. 엄마가 시켜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35 먹은 놈이 엄마 핑계야? 바람 피운 것도 엄마가 시켰어? 횡령한 것도 엄마가 시켰냐? 그럼 숨도 니네 엄마가 시켜야 쉬어? 여보, 진정하고. 뭐가 진정이야?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저는 소리쳤어요. 네가 바람 피웠잖아. 네가 돈 빼돌렸잖아. 네가 아버지 도장 훔쳤잖아. 그걸 엄마 핑계대? 이 찌질한 새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나한테 거짓말하고 연기하고 속인 거야. 그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 난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이혼 소송하자. 난 너하고 곱게 이혼 못 해줘. 여기 있는 네 잘못 다 끌어내서 너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너 쫓아낼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입을 열면 거짓말이고 입을 안 열면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저는 남편과 시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이혼소장 날아갈 테니 기다리고. 가는 길에 네 내연녀도 같이 데려가. 꼴 보기 싫으니까. 저는 굳게 닫혔던 사장실 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부로 여기 이 두 사람은 회사에 출입시키지 마세요. 회사 돈 횡령한 사람들이니까 가까이 지내면서 괜히 송사에 휘말리지도 마시고요. 박명씨, 당신도 해고야. 왜 잘리는진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 기분 더러우니까 네 물건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들고 가.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쫓겨나가는 세 사람을 쳐다보더군요. 세 사람 다 얼굴을 가리며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참나. 그날 오후부터 저는 하준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경찰서를 다니며 고소장을 준비했어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일이었어요. 하준 씨가 열심히 모은 증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변호사 선생님이 증거들을 검토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횡령, 문서 위조, 불륜까지. 이혼 소송은 당연히 승소하실 거고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며칠 후 남편이 뒤늦게 연락을 해왔어요. 지은아,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얘기? 무슨 얘기?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생각해보니 당신을 제일 사랑했던 것 같아. 다시 시작? 사랑?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3년 동안 바람 피우고 내 아버지 회사 빼앗으려고 한 놈이랑? 뭘 보고? 지은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할게. 법정에서 보자. 그때 실컷 변명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그 찌질한 변명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결국 경찰이 움직였어요. 남편이 수갑을 찾아 발악했습니다.
이게 다 오해야. 난 회사 돈 빼돌린 적 없다고. 그건 운영비였어. 그리고 그건 지은이도 알고 있었다고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고요. 남편이 저를 끌어들이려 했어요. 끝까지 비겁하더라고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벌이는지. 저 인간이랑 저 인간 엄마가 저한테 아버지 병간호만 열심히 하라고 해서 전 회사 일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직원들과 병원에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경찰이 남편을 데려갔어요. 박미영도 같이 잡혀가면서 소리쳤어요. 저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다 상호 씨가 시킨 거라고요. 전 억울해요. 그걸 공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부 조작한 건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오빠가 시켜서. 철없고 정신은 더더욱 없었던 두 사람은 결국 구속됐어요. 그리고 이혼 재판에서는 제가 완승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하셨고 남편 측 변호사는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위자료 5천만 원의 재산분할 추가 그리고 횡령금 8천만 원을 저와 회사에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은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이혼 안 하고 싶다고. 다시 시작하자. 응? 나 더 잘할 수 있어. 그 여자도 진짜 다 정리했고. 야, 속이 시원하다니? 아직도 답답하고 열불이 터지는데 6년을 너한테 허비하고 산 나를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서 돌아버리겠는데. 잘못한다고 다 해결돼? 난 전혀 해결 안 됐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뻔뻔한 거니 멍청한 거니?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널 받아주겠어? 내 인생에서 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였어. 시어머니도 제게 찾아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공소시효 때문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되찾겠다고 피라냐처럼 달려들었죠. 시어머니가 만약 예전처럼 돌아다니며 사기를 쳤다면 피해자들도 돈을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결혼시키면서 이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상가며 집이며 이것저것 사놓은 게 있다 보니 그대로 다 피해자들에게 뜯겨버린 거예요. 끝까지 절 보면서 자긴 억울하다며 잘못 없다고 난리치던 시어머니가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니 절 찾더군요. 지은아,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게. 어? 지금 와서요? 진작 그러셨어야죠. 제발 돈 좀 빌려줘. 내가 그래도 네 시어머니였고 내가 잘해줬을 때도 있었잖아. 나 지금 상가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잘해주고 배신하셨죠. 참, 부모 자식이 똑같이 뻔뻔하네요. 그렇게 매몰차게 버리려고 할 땐 언제고 돈 없으니 아주 설설 기면서 기생충처럼 붙어먹으려고 하다니. 볼일 없으니 제 앞에 두 번 다신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꾸준한 재활 끝에 휠체어로 이동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팔도 조금씩 움직이시게 됐고 말씀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공동 창업자 정태수 아저씨도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어요. 15년 만에 혼자 휠체어를 타실 수 있게 되셨고 말씀도 조금씩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저희 회사는 지금 하준 씨와 제가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정태수 아저씨가 함께 세운 회사를 저희가 이어받은 거죠. 연매출이 2배 가까이 성장했고 직원들도 10명이 더 늘었어요. 하준 씨 어머니도 조금씩 안정을 찾으셨어요.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완전히 회복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남편 윤성호는 아직 복역 중이에요. 한번 면회 신청이 왔다고 들었는데 당연히 거절했어요. 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시어머니 강순옥은 마을에서 못 버티고 아는 사람 없는 타지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옛말에 권선징악이라고 했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것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